한국에게 재처리 권한을 절대 승인하면 안 되죠. 미 상무장관의 한마디에 백악관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37년간 오직 일본만이 누려왔던 재처리 권한. 미국은 무슨 이유에선지 한국에게 그 권한을 쉽게 내주지 않았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음에도 미국 강경파들은 합의문에서 관련 문구를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 2주 뒤 국제원자력기구의 긴급 발표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반세기 만에 역사적 합의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사흘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에너지부 검증팀이 출발하기 전에 제가 먼저 현장을 보기로 했어요. 러트먼은 반대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숫자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었거든요. 공항을 나오자 한국 국가안보실에서 나온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이 직접 나왔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리 원정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싱턴을 떠나올 때 러트먼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가봤자 그쪽 말만 듣고 올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겠다고 대답했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고리 원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가까웠어요. 원전 건물들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죠. 차가 정문을 지나 관리동 앞에 섰습니다. 원전 소장이 나와서 저를 맞았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시죠. 회의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벽면에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원전 배치도가 띄워져 있었어요. 소장이 포인터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희 저장시설입니다. 총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요. 현재 포화율은 93.5%입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본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소장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게 예상 포화 시점입니다. 2026년 8월로 보고 있습니다. 1년 반도 안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어요. 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확장은 어렵습니다. 부지가 협소하고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안전복을 입고 저장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을 지나 내부로 들어갔어요. 저장조가 펼쳐졌습니다. 사용 해결료 다발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죠. 푸른 물빛 아래로 연료봉들이 보였습니다. 소장이 옆에서 말했어요. 한 칸 한 칸이 다 찼습니다. 빈자리가 거의 없어요. 저는 저장조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에서 본 93%라는 숫자가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저장조를 내려다봤어요. 확장 계획은요? 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장 말이 맞았어요. 원전 뒤로는 산이 가파르게 솟아 있었고 앞으로는 바다였습니다. 확장할 땅이 보이지 않았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정책 문제가 아니야. 공간의 문제야. 다음 일정은 지역 주민 간담회였습니다. 원전 인근 마을 회관에 주민 대표 1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통역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원전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왔습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지원금도 받았죠.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입니다. 저장시설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원전을 멈춰야 한다면서요?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또 다른 주민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만 하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잖아요. 우리만 계속 기다리라는 겁니까? 간담회가 끝나고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이서연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죠. 당연합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요. 차가 다시 관리동으로 향했습니다.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좌관님, 한 곳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어디죠? 국제원자력기구 상주 사무실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이곳에 상주한다는 건 알았지만 직접 만날 생각은 못했거든요. 관리동 3층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패에 IAEA라고 적혀 있었어요.
노크를 하자 중년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사무실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한쪽 벽면 전체가 모니터로 가득했어요. 원전 곳곳에 실시간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상주 인력이 의자에 앉아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희는 24시간 감시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빈으로 전송되고요.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저장조, 원자로, 출입구, 자재 보관소까지 모든 게 보였어요. 화면 아래에는 타임스탬프가 계속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상주 인력이 키보드를 두드려 로그를 불러왔어요. 이게 지난 3개월 기록입니다. 이상 징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빼곡한 데이터 목록이었어요. 모든 항목 옆에 에너머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주 인력이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한국은 가장 협조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요청하면 즉시 자료를 제공하고 접근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절차가 복잡하고 어떤 곳은 자료 공개를 꺼리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협조적이라는 평가, 국제원자력기구, 현장 인력의 직접적인 증언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동으로 돌아와 마지막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운영팀장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저희 시간표입니다. 포화까지 남은 기간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보였습니다. 532일, 1년 반도 안 남은 숫자였어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정책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 숫자는 계속 줄어듭니다. D-0를 향해서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532. 워싱턴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포화 문제가 여기서는 매일 줄어드는 구체적인 숫자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빽빽한 저장조, 확장 불가능한 부지, 불안한 주민들, 국제원자력기구의 실시간 감시, 그리고 532일이라는 카운트다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노트 여백에 짧게 적었습니다. 물리적 위기. 이건 협상 카드나 정치 논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결정을 내려야 했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오늘 본 장면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저장조에 빽빽이 들어찬 연료봉과 모니터에 떠있던 카운트다운 숫자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러트먼에게도 설명해야 했고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했어요. 이 문제를 과거의 틀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제목란에 펜을 대고 잠시 망설이다가 적었습니다. 한국 원전 현장 방문 결과 재평가 필요. 93%. 한국 고리 원전 사용 후 해결료 저장시설의 포화율이었습니다. 93이라는 숫자는 이제 곧 한계에 도달한다는 뜻이었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예상 시점은 2026년 전후였습니다.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비확산과 원자력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 보좌관입니다. 20년 넘게 핵군축과 비확산 문제를 다뤄왔어요. 냉전 말기부터 이 자리에 있었으니 어떤 보고서가 위협이고 어떤 보고서가 그냥 통과할 서류인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달랐어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는 양국 합의문 초안과 함께 한국 관련 보고서 묶음이 올라왔어요.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표지에는 한국 원자력 정책 현황 및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읽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어요. 상무장관실이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먼 장관이었죠.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마이클, 합의문 봤나?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제철이라는 단어를 빼게. 한국 측이 넣자고 했다더군. 절대 안 돼.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제철이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수십 년간 논쟁이 되어 온 사안이었어요. 한국은 사용 후의 연료를 재처리해 다시 연료로 쓰고 싶어 했고, 미국은 핵 확산 위험 때문에 막아왔습니다. 오래된 줄다리기였죠. 장관님,
일단 보고서를 검토하고 판단하겠습니다. 판단할 것도 없네. 빼는 게 원칙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보고서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방금 본 그 숫자 93%로 돌아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그래프가 나왔어요. 한국 원전별 저장시설 포화율을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였습니다. 고리 원전이 가장 높았고 한빛, 한울이 그 뒤를 따랐죠. 모두 80%를 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국 원전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포화 시점이 다가오면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 핵추진 잠수함과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를 추진하려면 연료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차례로 나왔죠. 저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손이 다시 멈췄어요. 저장 용량 포화까지 남은 기간. 이 문구가 마지막 페이지 요약 부분의 박스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박스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건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시간표가 이미 시작된 물리적 위기였죠. 그때 비서가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측입니다. 언제요?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2시간 남았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책상 위 일정표를 펼쳤죠. 한국 관련 안건이 줄줄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에너지부 협의, 모레는 국무부 조율회의, 그 다음 주에는 국제원자력기구 연락관과의 면담까지 잡혀 있었어요. 이 문제가 단순히 지나갈 사안이 아니라는 걸 일정표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백악관 정원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잠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요구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난 20년간 이 문제를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때마다 답은 같았죠. 안 된다. 핵 확산 위험이 있다. 비확산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고 저 역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93%라는 숫자, 2026년이라는 시점, 포화까지 남은 기간이라는 문구. 이 단어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과거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재처리는 위험하다. 한국에게 권한을 주면 핵확산의 선례가 된다. 그런 문장들을 여러 번 썼었죠. 그게 제 일이었고 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보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숫자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장시설은 곧 가득 찰 것이고 한국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요. 재처리 권한을 얻든지 아니면 원전을 멈추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도 막으면 그만이야. 시간이 지나면 한국도 다른 방법을 찾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책상 위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비서실이었죠. 보좌관님, 오후 화상회의 준비 완료됐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 이서연 비서관이 직접 브리핑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 숫자가 또 보였어요. 93%. 저는 펜을 들고 여백에 짧게 메모했습니다. 물리적 시간표 확인 필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한 번 더 읽었죠. 저장 용량 포화까지 남은 기간. 이 문구가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준비를 하며 저는 과거 파일을 하나 꺼냈어요. 한국 원자력 정책 변천사라는 제목이 붙은 두꺼운 폴더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1974년이라는 연도가 나왔죠. 미국이 한국의 재처리 추진을 막았던 해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제약 속에서 원전을 늘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50년이 지나 저장시설이 포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화상 회의실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러트먼 장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재처리라는 단어를 빼게. 저는 그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확산이 제 일이었고 막는 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보고서 속 그 숫자가, 그 문구가 자꾸 따라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대형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곧 한국 국가안보실과 연결될 예정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파일을 다시 불러왔어요. 93%, 2026년, 포화까지 남은 기간. 이 단어들을 노트 첫 페이지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한국이 요구하고 우리가 거절하고 협상은 평행선을 달릴 거야. 하지만 뭔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요. 그 예감이 어디서 오는지는 몰랐어요. 다만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의 그 문구가 저장 용량 포화까지 남은 기간이라는 문장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간표는 이미 시작됐고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화면이 깜박이며 연결 신호가 떴습니다. 이제 곧 회의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에 한국 국가안보실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명이 앉아 있었지만 중앙에 앉은 여성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원자력에너지 비서관 이서연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백악관 국가안보의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짧은 인사가 끝나자 이서연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앞에 놓인 자료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사용후의 연료 저장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메모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가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제가 아침에 본 그 그래프였습니다. 고리, 한빛, 한울 원전의 포화율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저희 주요 원전의 저장시설은 이미 한계에 근접했습니다. 고리는 90%를 넘었고 다른 곳도 80% 이상입니다. 이서연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포화 시점 예상, 확장 부지 부족 문제, 지역 주민 반대 상황까지 차례로 나왔어요. 저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에서 본 내용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나지 않았지만 단어 선택이 정확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모든 계획에는 연료 처리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했습니다. 핵잠 소형 모듈 원자로 연료 수요 증가. 그녀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합의문에서 재처리 관련 문구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서연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누가 말했을까? 아마 외교 채널을 통해 전해졌겠죠.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구를 지운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장시설은 계속 차오르고 시간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제가 아침에 느꼈던 그 단어였습니다. 시간표. 저는 화면 속 그녀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준비를 많이 해왔구나. 단순히 요구만 하러 온 게 아니야. 한국은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모든 사찰을 받아들이고 투명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러트먼 장관이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관이 직접 참석할 줄은 몰랐거든요. 러트먼이 제 옆자리에 앉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 한국 측이 현황을 설명 중입니다. 러트먼이 화면을 봤습니다. 이서연이 장관이 들어온 걸 알아차렸는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러트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 러트먼입니다. 계속하시죠. 이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설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긴장감이 올라갔죠. 러트먼은 팔짱을 끼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이서연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은 문제를 덮어두자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결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말이 끝나자 러트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비서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이 재처리 능력을 갖추면 그게 핵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러트먼을 봤어요. 직구를 던진 겁니다. 이서연은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평화적 이용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도와 능력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러트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서연이 고개를 들어 화면을 똑바로 봤어요.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미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늄도 수십 톤 보관하고 있고요. 러트먼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미국은 일본에게는 권한을 주고 한국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같은 동맹인데 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까? 저는 메모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형평성 문제였어요. 한국이 계속 제기해온 논점이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러트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본과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역사도 다르고 협정 체결 시기도 다릅니다. 하지만 규범 준수 기록은 한국이 더 투명합니다. 이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러트먼이 저를 봤어요. 제가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비서관, 한국의 입장은 이해했습니다.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러트먼이 바로 말했어요. 저 사람들 준비를 많이 해왔군.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합의문에서 재처리 문구는 빼야 해요. 러트먼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노트를 펼쳤어요. 회의 중에 적어둔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핵잠 소형 모듈 원자로, 시간표, 일본 플루토늄, 형평성,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제가 회의 말미에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근거 부족, 이상했습니다. 러트먼 장관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그건 가정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측은 포화율, 시점, 연료 수요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숫자와 말의 무게가 달랐어요. 그때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좌관님,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문건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 관련 사찰 결과 요약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를 따라갔어요. 집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로고가 찍혀 있었죠. 저는 봉투를 뜯고 문서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요약 문단이 나왔어요. 한국의 원자력 활동에 대한 사찰 결과, 규범 위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음.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규범 위반 징후 없음.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식 평가였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세부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모든 사찰을 성실히 받아들였고 데이터 공개에도 협조적이었다는 기록이 빼곡했죠. 저는 의자에 앉아 문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본 보고서를 다시 꺼냈어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한국의 저장시설 포화 문제, 국제원자력기구의 규범 준수 평가, 이 두 가지가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반면 미국 측 반대 논리는 과거 사례와 우려뿐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에너지부였어요. 보좌관님, 장관님 지시로 한국 관련 기술 검증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내일부터 착수합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소형 모듈 원자로, 핵 추진 잠수함 연료까지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서연의 브리핑, 러트먼의 강경 발언, 국제원자력기구 문서, 에너지부 검증팀 구성.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구체적인 숫자와 계획을 내놓는데 미국은 원칙과 우려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어 노트 여백에 짧게 적었습니다. 이번은 다르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느낀 불편함은 분명했어요. 확신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저는 노트를 덮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야 했어요. 내일은 더 바쁠 테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규범 위반 징후 없음. 국제원자력기구가 한국에 대해 내린 평가였죠. 그리고 이서연이 했던 말도 떠올랐어요. 문구를 지운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말.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비밀 문서 열람실로 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보낸 정밀평가 보고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일반 문건이 아니라 회원국에만 공유되는 상세 버전이었어요. 저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열람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대회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아 첫 장을 넘겼습니다. 목차가 나왔고 한국 관련 섹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죠. 저는 요약 페이지로 바로 넘어갔어요. 대한민국 원자력 시설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종합평가 결과.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사찰 협조도, 데이터 투명성, 보안 체계, 인력 관리까지 항목별로 평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눈이 멈췄어요. 평가 기간 동안 규범 위반 위험 수준 0.
위험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두 번,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세부 내용이 나왔죠. 한국이 매 분기 제출한 보고서 목록, 사찰 일정 준수율, 시설 접근 허가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모든 항목에 만족, 우수, 모범이라는 평가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파일을 덮고 뒤로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워싱턴에서 듣던 이야기와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러트먼은 한국을 의심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제기구는 한국에게 0점을 준 거였죠. 열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에너지부로 가야 했어요. 검증팀과 회의가 잡혀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방금 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규범 위반 위험 0. 에너지부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증팀 책임자인 데이비드 첸 박사가 저를 보고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현장 방문은 어땠습니까? 첸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저장 시설이 정말 포화 직전이더군요. 숫자로만 보면 안 되죠. 직접 봐야 합니다. 옆에 앉은 젊은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제니퍼 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좌관님, 저희도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셨죠? 방금 열람실에서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니퍼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여러 나라의 사찰 협조도를 비교한 차트였습니다. 한국이 최상위권에 있었죠. 한국은 투명성 면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범 사례에 가깝고요. 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왜 계속 의심하는 겁니까? 제니퍼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거든요. 첸 박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포화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한국의 규범 위반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게 제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러트먼 장관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장관 집무실로 오시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남았더군요. 정확히 4시에 장관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러트먼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죠. 앉게,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러트먼이 서류를 덮고 저를 봤어요. 한국 다녀왔다며? 네, 그렇습니다. 어땠나? 저장시설은 정말 포화 직전입니다. 확장도 어렵고요. 러트먼이 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자네 보고서 제목을 봤네. 재평가 필요라고 썼더군. 러트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봤네. 한국은 규범 위반 위험이 0입니다. 국제기구의 공식 평가입니다. 그래서? 러트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막아야 하는 근거가 약합니다. 한국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국제 감시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클, 자네 정신 차리게. 한국이 재처리 능력을 갖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하지만 현재로서는 위험 징후가 없습니다. 징후가 없다고 위험이 없는 게 아니야. 러트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보더니 돌아서서 말했어요. 자네, 20년간 이 일을 해왔네. 기억산이 뭔지 알잖나? 우리는 가능성을 막는 거야. 현실이 아니라. 하지만 장관님, 그만하게. 러트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어요. 러트먼이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합의문에서 재처리 문구를 빼는 게 최선이네. 그게 미국의 입장이야. 장관님, 국제권위와 우리 입장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 말만 들어야 하나? 우리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러트먼이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국가안보회의 전체 회의가 있네. 거기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거야. 준비하게.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답답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을 신뢰한다고 했는데 러트먼은 여전히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 2개의 문서를 다시 꺼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와 제가 쓴 현장 방문 보고서. 두 문서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이었어요. 이서연이었습니다. 보좌관님,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희 저장시설 포화까지 남은 기간을 다시 알려드리려고요.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527일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지난주보다 줄어든 숫자였어요.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시간표는 멈추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527일, 1년 반도 안 남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옆에 오늘 본 국제원자력기구 평가를 적었습니다. 위험 0. 2개의 사실이 나란히 놓였죠. 시간은 줄어드는데 위험은 없다는 평가. 저는 의자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뭔가 틀렸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우리의 판단이 틀렸어요. 국제 권위가 한국을 신뢰하는데 우리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러트먼은 가능성을 막는다고 했지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저는 노트 여백에 짧게 적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회의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숫자와 문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책상 위 2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위험 0과 한국의 527일. 이 2 숫자가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에너지부 대회의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증팀의 최종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국방부에서 담당자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아 발표 자료를 받았어요. 표지에 한국원자력기술종합평가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첸 박사가 연단에 섰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지난 3개월간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계획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공정도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습식이 아닌 건식 방식입니다. 플루토늄을 순수하게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 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첸 박사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시험 성공률은 92% 이상입니다. 안전성도 검증됐고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92%. 높은 숫자였어요. 옆에 앉은 국무부 담당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위험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기술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위험은 관리 가능한 범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도가 나왔어요. 한국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농축 연료가 필요한데 현재 협정으로는 제약이 있습니다.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첸 박사가 그래프를 띄웠어요. 향후 10년간 약 20톤으로 추정됩니다. 핵추진 잠수함까지 포함하면 3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20톤, 30톤. 구체적인 숫자였습니다. 저는 받아 적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요구가 아니야. 계산된 수요야.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질문이 나왔지만 첸 박사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우려할 만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명한 관리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발표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오래된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2014년에 제가 작성한 보고서였죠. 표지에 한국 제처리 기술의 위험성 평가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2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10년 전 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게 제처리 기술을 허용하면 핵 확산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부 보고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위험은 관리 가능하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한국의 기술이 발전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달라진 걸까요? 저는 두 보고서를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비서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보좌관님, 한국국가안보실에서 왔습니다. 이서연 비서관이 직접 오셨어요. 지금요? 네.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서둘러 자료를 챙겨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어제 도착했습니다. 보좌관님께 꼭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자 이서연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면 투명성 패키지입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목차를 보니 실시간 감시 시스템, 사찰 주기 조정안, 데이터 공개 확대 방안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겁니다. 더 강한 투명성으로 신뢰를 쌓겠다는 거죠. 이서연이 첫 장을 넘겼습니다. 실시간 감시 시스템 확대안이 나왔어요. 현재 주요 시설에만 설치된 카메라를 모든 관련 시설로 확대하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4시간 접속할 수 있도록요. 모든 시설이요? 네. 연구소, 저장시설, 운반 경로까지 포함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전면 공개 수준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사찰 주기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사찰 주기를 현재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겠습니다. 예고 없이 오셔도 괜찮고요. 예고 없이요? 네.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 제 손이 자료 위에서 멈췄습니다. 예고 없는 사찰은 가장 강력한 검증 수단이었어요. 대부분의 국가가 거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제안한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이서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2004년 이후 계속 의심받아 왔습니다. 미신고 농축 실험건 때문에요. 20년이 지났지만 그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4년. 그때 한국 연구진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하지 않고 소량의 우라늄을 농축했던 사건이었죠. 그 일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숨기지 않겠다고요. 오히려 더 많이 보여주겠다고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계속 넘겼어요. 데이터 공개 확대 방안이 나왔습니다. 원자로 가동 기록, 연료 이동 내역, 폐기물 처리 현황까지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정도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투명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파일을 덮고 이서연을 봤습니다. 이걸 미국 정부에 공식 제안하시려는 겁니까? 네. 하지만 그 전에 보좌관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저한테요? 보좌관님이 진심으로 답을 찾고 계시다는 걸 압니다. 이서연이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우리 저장시설 포화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515일. 어제 기준입니다. 515일. 지난주보다 또 줄어든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받아들었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정책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원전을 멈추든지 아니면 이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카페를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전면 투명성 패키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부 검증 보고서도 꺼냈어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니 하나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 에너지부가 증명했어요. 한국은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전면 공개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가방에서 10년 전 제가 쓴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 재처리 기술의 위험성 평가. 첫 페이지를 펼쳐 제 이름이 적힌 서명란을 봤어요. 마이클 앤더슨. 10년 전 그때 저는 확신에 차서 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은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은 바뀌었고 데이터도 쌓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신뢰한다고 했고 에너지부는 안전하다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러트먼 장관실이었어요. 화요일 국가안보회의 안건을 최종 정리 중입니다.
한국 거는 합의문에서 재처리 문구 삭제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비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좌관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러트먼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문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에너지부 보고서, 국제원자력기구 평가, 한국의 전면 투명성 제한, 그리고 515일이라는 카운트다운. 저는 노트를 펼쳐 짧게 적었습니다. 10년 전에 나는 틀렸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며 저는 생각했어요. 화요일 회의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러트먼의 지시를 따를까? 아니면 제가 본 진실을 말할까?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보고서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숫자와 사실이 제게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가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 전에 정리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 캐비닛을 열고 오래된 문서들을 꺼냈어요. 한미 원자력협정 변천사, 일본 관련 자료, 과거 비확산 정책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 파일은 미일 원자력협정이었습니다. 1988년 개정본이었죠.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핵심 조항을 찾았어요. 일본의 재처리 권한을 명시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첨 자료에서 한 줄을 발견했어요. 일본 보유 플루토늄 약 46톤. 46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핵무기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관리 가능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펼쳤어요. 한국 관련 제약 조치 연역이었습니다. 1974년부터 시작된 제약 목록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재처리 금지, 농축 제한, 기술 이전 불허, 모든 항목에 비확산 원칙이라는 명분이 붙어 있었죠.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일본은 46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고, 한국은 규범 위반 사례가 없는데도 감시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비확산이 아니야. 선택적 제약이야. 저는 노트를 펼쳐 적기 시작했어요. 비확산의 목적 위험을 줄이는 것. 현재 전략 특정 국가만 묶어두는 것. 결과 이중 기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제니퍼 박이 들어왔어요. 보좌관님, 회의 전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제니퍼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연락관이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한국의 전면 투명성 패키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의견입니다. 저는 화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은 간결했지만 명확했어요. 이 수준의 투명성은 다른 국가에도 적용 가능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 저는 그 문장에 눈이 멈췄습니다. 모범 사례라고 했습니까? 네. 국제원자력기구가 직접 평가한 겁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전면 투명성 패키지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건 비확산 원칙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니퍼, 이 내용을 회의 자료에 포함시켜 주세요. 장관님께서 반대하실 텐데요. 그래도 포함시키세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제니퍼가 나간 뒤 저는 다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플루토늄 46톤, 한국 규범 위반 사례 0건, 국제원자력기구의 모범 사례 평가.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의 전략이 틀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전 11시, 러트먼 장관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 전 사전 브리핑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자료를 들고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러트먼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오늘 회의에서 자네가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군. 사실을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러트먼이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어요. 한국이 규범을 준수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신뢰한다는 그 사실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는 건가? 러트먼이 책상으로 걸어와 앉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져온 자료를 꺼냈어요. 일본 관련 문서였습니다. 장관님, 일본은 46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일본에게는 관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규범 위반 사례가 없는데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러트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다르네. 어떻게 다릅니까? 데이터로 보면 한국이 더 투명합니다. 마이클, 자네 지금 뭘 하려는 건가? 러트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비확산은 감정이 아니야. 전략이네. 우리는 동맹국이라도 위험 요소는 통제해야 해. 하지만 한국은 위험 요소가 아닙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증명했습니다. 그 말만 믿고 결정할 수는 없어.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고 결정합니까? 40년 전 정책입니까? 러트먼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 이 문제로 경력에 타격 입고 싶은가? 예산 승인에 문제 생기고 싶고, 인사평가에서 밀리고 싶나?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장관님, 저는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싶을 뿐입니다. 사실은 내가 정하는 거야. 러트먼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챙겨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방금 상관에게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국가안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대회의실에 주요 부처 장관들과 보좌관들이 모였어요. 러트먼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원자력협력건입니다. 합의문에서 재처리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부 대표도 동의한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의는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의장이 저를 봤어요. 비확산 담당 보좌관, 의견 있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러트먼이 저를 쏘아봤지만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한국은 지난 5년간 규범 위반 사례가 0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러트먼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본에게는 46톤의 플루토늄 보유를 허용하면서 한국에게는 제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중 기준입니다. 국무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역사적 맥락이 다릅니다. 하지만 현재 데이터는 한국이 더 투명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는 자료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에너지부 보고서, 국제원자력기구 평가, 한국의 전면 투명성 패키지가 차례로 나왔어요. 한국은 실시간 감시, 예고 없는 사찰, 전면 데이터 공개를 제안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것을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막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러트먼이 테이블을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장관님, 비확산의 목적은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한국을 막는 건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저는 한국 원전 포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저장시설 포화까지 5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막으면 한국은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국무부 차관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러트먼은 단호했습니다.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보좌관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한국 제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는 이미 끝났습니다. 러트먼이 반박했지만 의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 주에 재논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각 부처에서 한국 전면 투명성 패키지를 분석해 주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자리에 남았어요. 러트먼이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자네, 후회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러트먼이 나가고 회의실이 텅 비었어요. 저는 테이블에 놓인 자료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제가 한 일이 실감났거든요. 상관에게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제가 믿는 바를 말한 거였으니까요. 숫자와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했고 감추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게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하늘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지난 20년간 저는 막는 사람이었어요. 비확산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닫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어요. 막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닫는 것보다 투명하게 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쳐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짧게 적었습니다. 전략의 기준이 바뀌었다. 이제는 데이터가 길을 보여준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몰랐어요. 러트먼이 다시 밀어붙일 수도 있고 제가 설득에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며 저는 마지막으로 책상 위 자료를 봤습니다. 일본 46톤, 한국 영건, 모범 사례. 이 세 단어가 앞으로의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복도를 걸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비서가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보좌관님,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연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한국 관련입니다. 전면 투명성 모델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래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브리핑은 빈 시각으로 오후 2시, 워싱턴 시각으로는 오전 8시였어요. 1시간 남았습니다. 생중계됩니까? 네. 국제원자력기구 공식 채널에서 합니다. 저는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대형 화면을 켜고 국제원자력기구 웹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이미 대기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곧 제니퍼와 첸 박사도 들어왔어요. 오늘 발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첸 박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국제원자력기구가 긴급 브리핑을 여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정각 8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비내 국제원자력기구 본부 브리핑룸이 나타났어요. 대변인이 연단에 섰습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은 회원국의 투명성 강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이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지도가 나타났고 원전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제안한 전면 투명성 패키지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대변인이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감시 시스템 확대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실시간 감시 지점을 현재 12곳에서 3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2에서 35, 거의 3배였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대변인이 계속 설명했어요. 사찰 주기는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됩니다. 예고 없는 사찰도 허용하고요. 분기별에서 월별, 3개월에 한 번이던 것이 매달로 바뀌는 겁니다. 제니퍼가 작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저 정도면 정말 모범 사례죠. 첸 박사가 말을 받았습니다. 화면에서 대변인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데이터 공개 항목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공개 데이터 항목은 현재 18개에서 47개로 늘어납니다. 18에서 47. 저는 숫자를 받아 적으며 놀랐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건지 실감이 났어요. 대변인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여러 나라의 투명성 수준을 비교한 차트였어요. 이 수준의 투명성은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 중 최상위권입니다. 차트에서 한국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연단 앞으로 나왔어요.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의 전면 투명성 모델을 공식 모범 사례로 인정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우리 셋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모범 사례,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식 인정이었어요. 화면에서 질의응답이 시작됐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이 정도로 자신을 공개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국이 선례를 만든 겁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기대합니다. 투명성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첸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러트먼 장관도 반대하기 어렵겠네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니퍼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좌관님, 한국 언론 반응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국 뉴스 사이트들이 떴습니다. 제목들이 보였어요. 국제원자력기구,
한국 투명성 모델 모범 사례 인정. 20년 의심. 벗은 한국 원자력. 우리가 먼저 문을 더 열었다. 기사를 클릭하니 내용이 나왔습니다. 2004년 미신고 실험 이후 20년간 의심받아온 한국이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나라로 인정받았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년. 한 세대가 지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한국 연구진들은 어떤 심정으로 일해왔을까요? 제니퍼가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원전 현장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 연구진 인터뷰였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인정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가 모범 사례라고 했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거들었어요. 그래도 버틴 보람이 있네요. 20년 기다린 보람. 화면을 보던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워싱턴의 아침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기댄 채 생각했어요. 20년. 그 시간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한국을 막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의심하는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동안 한국 연구진들은 묵묵히 일했고 투명성을 유지했으며 결국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뒤에서 첸 박사가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해외 전문가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화면을 봤습니다. 유럽 비확산 전문가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모델은 놀랍습니다. 보통 국가들은 최소한만 공개하려 하는데 한국은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건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도 코멘트를 냈습니다. 이 정도 투명성이라면 핵 확산 우려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많았죠. 제니퍼가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한국 시민들 반응도 보세요. 온라인 댓글들이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았다. 우리가 먼저 더 열었다는 게 자랑스럽다. 투명성으로 신뢰를 얻었다.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안도감이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이었어요. 이서연이었습니다. 보좌관님, 브리핑 보셨죠? 네, 지금 막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축하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20년간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늦게야 진실을 본 것 같다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을 미루기 어렵겠습니다. 보좌관님 말씀이시니 믿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숫자들을 정리했어요. 감시 지점 12에서 35, 사찰 주기 분기별에서 월별, 공개 항목 18에서 47.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에게 건 약속이었고 세계에 보낸 신호였어요. 그리고 그 숫자 뒤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년간 의심받으며 일해온 연구진, 포화 위기를 걱정해온 원전 운영진, 불안 속에 살아온 지역 주민들. 오늘 브리핑은 그들에게 무엇보다 큰 의미였을 거예요. 버텨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이었으니까요. 저는 펜을 들어 노트 여백에 적었습니다. 숫자는 통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아래에 덧붙였어요. 20년의 무게. 오후가 되자 러트먼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회의 소집이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브리핑 관련 대응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챙겨 장관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러트먼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한국을 모범 사례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국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 여론이 한국 편입니다. 우리가 계속 반대하면 명분이 없습니다. 러트먼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그래도 쉽게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제는 양보가 아니라 협력의 문제입니다. 무슨 뜻인가? 한국이 보여준 투명성 모델은 비확산 원칙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이걸 지지하면 다른 나라에도 같은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첸 박사가 거들었습니다. 보좌관 말이 맞습니다. 한국을 막는 것보다
한국 모델을 확산시키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러트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식 인정, 전 세계의 긍정적 반응, 한국 연구진의 안도감, 그리고 러트먼의 태도 변화까지.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20년간 버텨온 그들의 시간을, 묵묵히 일해온 그들의 노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비확산은 나라를 막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거라는 걸. 신뢰는 의심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투명성으로 쌓인다는 걸.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오늘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오늘 공은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이제 미국이 결정할 차례였습니다.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데이터가, 국제 권위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며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봤습니다. 한국 뉴스 사이트가 아직 띄워져 있었어요. 화면에 한 연구원의 말이 보였습니다. 20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문을 잠그고 복도를 걸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합의문은 바뀔 거라고요. 제철이 문구는 살아남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숫자가, 권위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백악관과 한국 청와대가 동시에 공동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화면에 문서 전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절차를 국제규범과 미국 법률, 국제원자력기구 감시 체계 안에서 지지한다. 재처리, 그 단어가 살아남았습니다. 러트먼이 지우라고 했던 그 단어가, 50년간 금기였던 그 단어가 공식 문서에 들어간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문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단계적 절차,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강화, 실시간 감시 시스템, 데이터 공개 의무, 한국이 제안했던 전면 투명성 패키지가 모두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양국은 투명성과 신뢰에 기반한 원자력 협력이 비확산 원칙을 강화한다는 점에 합의한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투명성과 신뢰, 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관리한다는 뜻이었어요. 비확산 원칙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이었어요. 보좌관님, 문서 확인하셨죠? 이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좌관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원전 현장에서는 지금 모두 모여서 이 문서를 보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우시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이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반세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최소한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세기, 50년, 1974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파일 캐비닛을 열고 첫 장에서 꺼냈던 오래된 문서를 다시 꺼냈어요. 한국 재처리 금지 조치가 시작된 해의 기록이었습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50년 전 금지 조치와 오늘 발표된 지지 문구.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저는 두 문서 사이의 간격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을까요?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보좌관님, 러트먼 장관께서 부르십니다.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러트먼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옳았네. 장관님,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나는 과거에 매여 있었어. 자네는 데이터를 받고, 러트먼이 드디어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조건부로 동의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네. 반대는 하지 않겠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네. 자네 일이야.
장관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한참 하늘을 봤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쌓인 문서들이 산더미였어요.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에너지부 검증 자료, 한국 현장 방문 기록, 전면 투명성 패키지. 모든 게 이 순간을 만들어낸 조각들이었습니다. 저는 개인 노트를 꺼냈습니다. 언젠가 쓸 회고록을 위해 메모해두는 공책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 나라를 의심해 세상을 지킨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상을 지킨 것은 그 나라의 자기 규율이었다. 펜을 멈추고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맞는 말 같았어요. 한국을 막는 게 비확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묶는 투명성이 진짜 비확산이었죠. 저는 계속 적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93%라는 숫자는 위기였고 0이라는 평가는 신뢰였다. 50년간 우리는 틀린 질문을 했다.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함께 관리할 것인가를 물었어야 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한국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고리 원전, 포화 시간표 재계산 시작, 해소 가능성 열려. 저는 그 제목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멈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해결을 향한 길이 열렸습니다. 500일이 넘게 남은 시간이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준비 기간이 될 수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백악관 건물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오늘 역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크지 않은 변화였지만 누군가에게는 반세기를 기다린 변화였죠.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미 공동 문서 발표 소식이었어요. 아나운서가 차분하게 읽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원자력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재처리 절차를 조건부로 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짧은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50년의 무게가 있었어요. 의심과 기다림, 증명과 신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드라마틱한 순간이 아니라 데이터와 대화가 쌓여서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회고록 초안을 다시 펼쳐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5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배웠다. 막는 것보다 여는 것이, 의심보다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걸. 그리고 가장 강한 비역사는 투명성이라는 걸.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한국도 아침을 맞고 있겠죠. 원전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포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투명성을 유지할 시스템을, 세계에 보여줄 모범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보람 있었어요. 문장 하나를 지키기 위해, 진실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 싸웠고, 결국 해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반세기 만이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도착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길을 따라 사람들이 기다린 시간을 지나 마침내 옳은 곳에 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협력의, 진짜 비확산의 시작.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